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들 정호의 태도였습니다. 정호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용기를 내어 털어놓으면 그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혼할 순 없잖아. 내가 외벌이라 돈에 쪼들리니 선영이도 스트레스가 많아? 그냥 이해해. 괜히 충돌하지 마. 너 선영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긴 아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은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기댈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박영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재봉틀 앞에서 시작해 재봉틀 앞에서 흘러간 세월이었어요. 마치 저와 하나가 된 듯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낡은 기계를 쓰다듬는 일이었습니다. 페달은 수십 년간 밟혀 반질반질해졌고 바늘판에는 실밥이 파고든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죠. 그 자국마다 제 인생의 땀방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저는 혼잣말처럼 재봉틀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동반자였으니까요. 제가 29에 남편을 잃고부터는 이 일은 생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30살 무렵 영인의 수선집을 열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곧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혼자 남은 저를 붙잡아준 건 바로 하나뿐인 아들 정호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어린 정호의 말은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해줄게. 그때부터였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성치 않아도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생계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를 들을 때면 잠시나마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울려 퍼지는 리듬은 마치 제 심장의 박동 같았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믿고 옷을 맡겼습니다. 영희 씨, 이 옷 좀 수선해 줄래요?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고마워요. 역시 솜씨가 좋아. 낡은 옷이 제 손을 거치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자 삶의 위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아껴 모아 결국 작은 수선집이 있는 상가를 제 명의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제 손으로 일궈낸 재산이었기에 그 건물은 제게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공부 못해서 이런 일밖에 못하지만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 저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대답은 잘했지만 사춘기가 되자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날이 많았지만 아들 정호의 식사만큼은 대충 챙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아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정호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정말이야? 장하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더니 5년 전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정호 잘 부탁한다. 공손하고 상냥했으며 표정도 따뜻했죠.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귀여운 손주까지 태어나니 제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이가 제 품으로 달려올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은 언제나 환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선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오히려 저의 수선 실력은 더 늘었고 단골들도 여전히 많았죠. 그때 제 삶은 겉보기엔 고요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잠잠함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특히 사람이란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70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종종 제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뭐 수선집 일이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너희는 별일 없지? 저희야 늘 별일 없죠.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미소를 짓는 얼굴을 보며 저는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이 엮이는 그 익숙한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던 제 일상.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곧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선영이 불쑥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어머니 요즘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듯 달콤한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어딘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에 하나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선영은 의자를 제 쪽으로 바짝 당기며 앉더니 한층 더 다정한 얼굴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지훈이도 좋아할 거예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부담스러운 기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건강도 하고. 어머니 평생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모셔야죠.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선영의 말은 그럴듯했고 저는 그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정호마저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팔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정호야, 아직은 혼자가 더 좋다. 엄마,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시면 누가 알아채겠어요? 우리랑 같이 계셔야 마음이 편해요. 정호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아직 어리잖아요.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정서에도 좋고 엄마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손주 이야기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이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알겠다. 생각 좀 해볼게. 그러자 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은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선영의 끈질긴 권유와 아들의 설득 그리고 손주와 함께한다는 기대감에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집을 정리하고 너희랑 살아볼게.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던 날 오래 살던 집을 떠나면서도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으니까요. 정우는 짐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합가 후 선영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조금 좁네.
제가 중얼거리자 선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은 창고에 두면 돼요. 혼자 쓰시기엔 충분해요. 합가 초기 며느리는 제게 참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수선집에 나가려는 저를 붙잡으며 선영은 말했습니다.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야.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저를 못 나가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효도를 빙자한 속내가 다른 데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 방은 늘 추웠습니다. 난방이 고장난 것 같아. 요즘 가스비가 너무 올라서 절약하려고요. 전기장판 쓰세요. 그러면서도 손주 방은 늘 따뜻했습니다. 식사도 부실해졌습니다. 당뇨 있으시잖아요. 조금만 드셔야 해요. 반찬은 초라했고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에는 자물쇠까지 채워졌습니다. 왜 냉장고에 자물쇠를 달았어? 지훈이가 자꾸 간식을 몰래 먹어서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제 눈에는 저를 굶기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손주 지훈이의 변화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응. 근데 할머니, 저리 가. 왜 그래?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난대.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귀에 무슨 말을 심어주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얼어붙은 방에서 배고픔을 달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합가가 새로운 시작일 거라 믿었던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는 껍데기였고 그 속에 숨어있던 검은 속내는 이제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음을. 더 큰 고통과 시련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가 후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 선영의 본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밥 차려놨잖아요. 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러세요? 처음엔 작은 트집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저를 무시하는 말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가 원래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렇게 말하며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제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몇 겹 덮어도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선 늘 제 밥그릇만 작았습니다. 때론 반찬조차 제 앞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 얹혀 사는 짐짝인 듯한 대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 수선집이 들어선 상가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을 아껴가며 마련했던 수선집 상가. 수십 년 동안 제 삶에 땀이 고여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거액의 가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상가를 매도하면 최소 1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개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곧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다시 독립해야겠다. 더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없어. 몰래 서류를 챙기고 중개인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움직임을 눈치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처음에는 상냥하게 묻더니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 시선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머니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지 뭐. 하지만 선영은 이미 뭔가 감지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제 방으로 들어와 책상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손에는 부동산 계약 관련 안내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전에 받아둔 전단지야. 저는 급히 빼앗으려 했지만 선영은 그것을 꼭 쥔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수선집 상가를 매매하시는 거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더는 아들 앞에서도 다정한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결국 남편 목 아닌가요? 저희가 어머님께 효도하는데. 저희랑 상의하고 쓰셔야지. 왜 혼자 쓰려고 하세요? 그건 내 인생의 피와 땀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은 섭섭하네요. 저희랑 같이 합가하시고 생활비 한번 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이 집 사는데 내 돈이 대부분이어서 너희가 생활비 같은 건 안 받는다고 한 거잖아. 그건 그냥 드린 말씀인데 진짜로 안 내실지는 몰랐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아들에게까지 저의 상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상가 팔려고 하시나 봐. 우리 몰래 말이야.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금세 며느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세요? 같이 상의하셔야죠. 내가 내 돈을 쓰겠다는데 왜 내 허락이 필요하니? 엄마, 그래도 우리도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내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제게 이렇게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효도를 핑계 삼아 저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며느리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머님, 혼자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차라리 저랑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드세요. 안전하잖아요. 그만하거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결국 다 저희 목 될 건데.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제게 박혔습니다. 다정했던 미소는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고 그 속에 탐욕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 언제든 제 서류와 통장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냉장고 자물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며느리의 눈빛이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이대로 뺏기고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결심을 굳히기도 전에 선영은 이미 제 숨겨둔 서류와 인감도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제 인생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상가를 팔아 독립하려던 제 계획이 며느리 선영에게 들킨 이후 집안 공기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그런 일 꾸미시면 곤란해요. 앞으로 중요한 건 무조건 저랑 상의하세요. 선영의 말은 명령이었고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실상 감시 속에 살았습니다. 외출하려 하면 며느리가 곧장 따라붙었고 심지어 제 방 서랍까지 마음대로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나갈 때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잠깐 바람 좀 쐬려는 거야. 그냥 방에서 쉬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저는 왠지 모르게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은 더 추워졌습니다. 난방은 꺼져 있었고 전기장판마저 고장난 채 방치됐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라고 항의하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전기세 아껴야죠. 아니면 상가 건물 넘기시면 저희 형편이 좀 나아지겠죠. 식사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것만 드시면 충분해요. 요즘 간헐적 단식 모르세요? 밥상에 오른 건 늘 초라한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반면 아들과 손주 앞에는 따끈한 국과 반찬이 풍성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들 정호의 태도였습니다. 정우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용기를 내어 털어놓으면 그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이혼할 순 없잖아. 내가 외벌이라 돈을 못 버니 선영이도 스트레스가 많아. 그냥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괜히 충돌하지 마. 너 선영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긴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은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기댈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구나. 며느리의 감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지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깐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은 자주 잠겼습니다. 외출하려 하면 오늘은 안 돼요라는 이유 없는 제지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듯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무력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얼어붙은 방 안에서 배고픔과 외로움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죽음만이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유혹이 매일같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몰래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 골목 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친구 최미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영희야? 웬일이야? 요즘 전화도 안 받고 해서 걱정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수가 나 더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난방을 끈 방, 자물쇠 달린 냉장고, 모욕적인 말투, 그리고 상가를 노리고 달라붙는 며느리의 지착까지. 미숙은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언제까지 참고 살려고 했어? 잠시 후 미숙은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 거 알지? 내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해. 순간 가슴 한쪽이 뜨겁게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도 무섭고 복잡해 마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너 이렇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 아들 걱정을 내가 왜 해? 미숙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상담드리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수가 나 잘하는 걸까? 당연하지.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고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란 생각. 내 삶을, 내 재산을, 내 존엄을 지켜낼 방법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두렵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숙의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지금 상황은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그래야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미숙의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도저히 녹음을 할 수 없었지만 매번 모욕적인 말을 듣고 방에서 굶주리며 잠들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말라니까요. 외출할 때는 허락받고 하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지내세요. 엄마가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그 순간마다 저는 손을 뻗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갑고 무자비한 며느리의 목소리, 무심한 아들의 대답, 손주에게까지 스며든 그 모욕적인 말들. 작은 기계 안에 제 눈물이 함께 쌓여갔습니다.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은 끝에 마침내 미숙이 아들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숙의 아들이 굳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 들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는 미숙이 있었고 변호사 아들이 당당히 앞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증거 자료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 사진, 미숙이의 증언까지. 피고인 이선영은 시어머니에게 생활 불편을 강요하고 식사를 제한하며 외출을 막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발뺌했지만 증거는 그녀의 거짓말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처음엔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녹음 속에서 자신의 무심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냥 이해해. 그 무심한 한마디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을 노인학대 및 재산 강요, 미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한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기쁨과 허무가 뒤섞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그냥 내 삶이 너무 벅찼었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제 가슴 깊은 상처를 다 치유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실형을 살게 되면서 제 삶의 굴레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제 재산도 안전하게 관리되었고 무엇보다 다시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해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제 평생 친구 미숙의 집 옆집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미숙과 저는 이제 진정한 이웃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다시 웃는 얼굴 보니 정말 좋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미숙의 집 불빛이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고 시장을 같이 다니며 장도 봤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도 선영이가 그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나를 외면했던 그 순간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 말에 아들은 끝내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움직입니다. 낡은 기계 소리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바느질하지 않아도 되었고 굶주린 배를 붙잡고
실밥을 꿰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엄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오랜 친구가 있었고 제가 흘린 바늘땀의 세월이 당당히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새벽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얼굴로 재봉틀을 돌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제 삶의 주인으로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미련하다고 생각하셨죠?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력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를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는 다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 의지대로 살아가는 지금이 그 어떤 부유함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는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